하지만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연준은 시장에 돈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운맛 블랙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이 탈을 쓰고 나왔습니다. 이 탈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가 많던데 이건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그냥 똥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시베리안 허스키처럼 냉철한 분석과 함께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은 2020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8월부터 늘 입버릇처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상승을 외쳤지만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냥 묻어갔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실제로 글로벌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작년 2000포인트에서 지금 22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였으며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 증시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자분들은 지금 파티 중일 거라 봅니다. 이제 즐길 때가 되었죠. 이런 증시 급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미중 무역 합의와 계속되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꼽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외국인은 날마다 1000억씩 매도하고 증시는 오르는 척하면서 매번 하락하였습니다. 일반 개인이 이 정도인데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의 반등을 미리 예측하고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잖아요. 하지만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수조에서 수십조 단위의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를 미리 예상하고 설비 투자를 감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회사들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거쳐야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인하여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중요 투자 지표 중 하나인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는 미국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금리에서 안전한 국고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중소기업들의 부도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근 들어 이 수치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즉 미국 중소기업들의 부도 확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 들어 채권 금리도 큰 변화가 없고 기준금리 역시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하이힐드 채권금리 스프레드는 왜 이렇게 계속 하락할까요? 이건 바로 미중 무역 합의 때문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회사채 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합의 같은 불확실성 해소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준에서 돈을 계속 푸니 증시에 더더욱 버블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의 돈 풀기는 과거에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구심이 하나 들 거라 봅니다. 미중 무역 합의와 연준의 돈 풀기 다 좋다. 그런데 이걸로 인하여 진짜 경제 지표가 개선됐냐? 실제로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면 지금의 증시 상승은 지속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경제 지표가 제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오히려 안 좋아졌다면 지금의 증시 상승을 경계해야 할 거라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펀더멘털의 개선 신호가 지수의 하단을 견고하게 하면서 증시 상승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려온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6개월 뒤에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상승하면 6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2019년 초부터 이미 상승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업이 위축되자 지준율을 인하하고 지역 채권 발행을 통해 돈을 꾸준히 풀어왔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9년 8월 상해지수는 저점인 2733포인트를 찍고
현재는 3,100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중국의 선행지수에 비해 반등 시기는 늦었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 뒤늦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달 29개월 만에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한 데 이어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한번 변곡점이 형성되면 약 13.6개월 상승 구간을 지속하고 월 평균 0.18% 속도로 상승했다면서 이 평균치를 현 시점에 대입해보면 오는 10월까지 101.08포인트 수준의 선행지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같은 선행지수 개선폭을 주가에 대입하면 코스피 지수는 2450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맞다면, 그리고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더 상승하면 주가는 덩달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에 미국과 독일의 경기 선행지수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역시 한국에 비해 증가폭은 적지만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고,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OECD 가입국 전체의 경기 선행지수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업황, 주가지수, 재고 순환지표, 재고량, 장단기 금리차, 순교역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대부분 무역, 즉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단순히 경기 선행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국의 경제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살펴볼까요? 이웃나라 중국은 4분기 서프라이즈 경제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6%로 발표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한창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6%에 미달할 것이라는 소문도 많았지만 미중 무역 합의 분위기로 인하여 중국도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6.9% 증가해서 예상치인 5.9%를 크게 상회했으며,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8.0% 증가하고 고정자산 투자 또한 5.4%로 발표되면서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협상 이전에 나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되살아난다면 중국의 경제지표와 중국 증시는 더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의 경제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제조업 경제지표를 체크해볼까요? 그때 당시 중국과 유로존 PMI는 예상을 상회했던 반면 1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48.1로 10월달 48.3을 하회했었습니다. 2019년 9월달부터 미국의 ISM 제조업 PMI는 제조업 수축기를 의미하는 50을 하회하면서 제조업 침체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전보다 미국 경제나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ISM 제조업 지수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조업 지수 부진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업 지수에서 재고 항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부 지표 가운데 재고 지수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재고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재고가 많으면 경제가 좋아서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악재가 있는 상태에서 재고가 많으면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재고가 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무역 합의로 넘어가는 과정으로서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재고를 소진하면서 재고 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된 부진한 제조업 지수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려 속에 12월 미국 제조업 지수는 2009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치인 47.2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에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60만 8천 건으로 전달보다 16.9% 급증했다고 미국 상무부는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증가율 기준으로 2016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꾸준한 임금 상승에 대해 3년 만에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주택 수요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 분위기 속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착각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과거 경제지표 혹은 개별 기업의 실적 수치와 현재 동일한 수치가 발표됐다고 해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 동일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하여 주가가 미리 상승한 것이다. 정말 그러한지 살펴볼까요? 액면 분할 이후 가격 기준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 최고가를 기록했던 시점은 2017년 11월입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3조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실적이 점점 곤두박질치면서 2019년도 영업이익은 27조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역사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 증권사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6조 부근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7년 영업이익인 53조,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인 2018년도 영업이익 58조에 훨씬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제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블랙독,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고평가된 거냐? 당장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는 거냐?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연준은 시장에 돈을 꾸준히 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풀린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측면을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실적 회복과 유동성의 힘, 이 두 가지로 주가는 상승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경제 지표를 꾸준히 체크하시고 연준에서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독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